치아 건강이랑 공부하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생각이 드실 수 있죠. 치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치료가 뭐 충치 치료, 신경 치료, 크라운 치료, 임플란트, 틀리면 대부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주제를 가끔 가다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제가 근로 형태랑 치과 치료 영상 올려드린 게 하나 있는데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단순히 그냥 스케일링이 중요합니다, 양치질이 중요합니다, 백날 떠든들 그렇게 구강 관리가 안 되는 게 어떤 전신질환하고 연결이 되고, 또 어떤 직업적인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기반 관리가 안 돼서 사회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를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각성이 안 되는 거죠. 누군가가 먼저 알고 있는 걸 나서서 알려주는 게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던 적이 너무 많아요. 알고 있던 걸 말하는 게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잡은 기회를 다른 사람이 안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기회를 잡고 알게 된 걸 누구한테 말을 해줬을 때 상대방은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어떤 조언들, 관심들이 누군가는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주제들을 준비를 앞으로도 계속 할 거거든요. 재미가 없더라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관심이 가는 아이, 저희 치과에 옛날부터 왔던 친구인데, 처음 왔을 때 이제 엑스레이 사진인데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죠. 처음 왔는데 이미 신경치료가 돼 있고 크라운 치료도 되어 있고 마음이 조금 아팠어요. 왜냐면 친구가 치아가 너무 아파서 울면서 왔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서는 치료를 막 하는데 이미 요치어금니 같은 경우는 살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제 유치발치를 했는데, 유치발치를 했을 때 작은 어금니가 나올 시기가 아닌데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 치아가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친구는 나중에 작은 어금니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게 되니까 교정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치가 일찍 빠진 경우에는 밴드 앤 울프라고 부르는 스페이스 리테이너를 꼭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어머니께서도 잘 동의를 해주셔갖고 이런 치료도 했고, 이 친구가 처음에 이제 너무 아파서 울면서 왔을 때는 사실 뭐 이런 데보다는 충치가 너무 심해갖고 다 신경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계속 지나도 양치질 구강 관리가 안 되니까 치료를 했던 데부터 또 계속 아픈 거예요, 친구가. 저희 치과 오기 전에 크라운 치료했던 데도 이미 보면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뿌리가 다 녹고 있고, 여기도 또 벌써 발치를 하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큰 어금니 뿌리가 다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유치가 이렇게 공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빠져버리니까 큰 어금니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또 쓰러진단 말이에요. 또 공간 유지 장치를 해야 되고, 그럼 벌써 관리가 잘 안 돼서 일찍 빠진 유치 때문에 이 공간 유지 장치를 하게 된 사회적 비용이 또 증가를 이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뒤에도 작은 어금니가 또 내려오는 바람에 또 발치를 하게 됐죠. 여기까지도 이가 발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 밴드 앤 루프라고 부르는 이 어깨 동무하는 공간 유지 장치만 갖고는 또 안 돼서 이 큰 어금니를 이용해서 입천장까지 쭉 공간 유지하는 것까지 또 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또 밑에 송곳니랑 작은 어금니도 빠지고. 근데 이 친구는 그래도 저는 참 이게 감사함을 느꼈던 이유는 뭐냐, 충치가 많이 생기고 유치가 일찍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영구치가 나올 공간 소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너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아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어금니랑 송곳니가 올라올 공간이 충분하고 빨리 빠졌던 것 치고는 너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관심이 가는 아이고 계속 제가 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학업성취와 구강건강과 관련된 해외에서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제가 또 찾아봤죠. 있어요. 이미 2019년도의 논문이니까.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주제의 논문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거죠. 되게 재밌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구강건강과 아카데믹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써요. 구강건강과 그 학업 퍼포먼스를 이제 비교한 논문인 건데, 이제 구강건강 지표를 갖다가 부모가 내 아이가 이가 아파요 뭐 이런 거를 표현한 것들, 부모가 이제 아이를 입안 상태를 평가한 거, 양치가 뭐 잘 안 된다 이런 수치들이랑 이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서로 비교를 해본 거예요.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하면 대부분은 뭐 결석이든지 성적이라든지 이런 건데, 이 논문은 이제 결석일수가 통계 처리를 해본 거거든요. 구강 문제 아동, 입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부모가 판단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6일 이상 결석할 확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예요. 오드 레이셔 보면은 6일 이상 결석한 확률이 이제 1.39까지 올라가게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마찬가지, 부모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내 아이의 구강 상태가 안 좋을수록 결석일수가 높다. 이 논문이 좀 재밌는 거는 같은 반복된 조사를 2016이랑 2017년도에 했는데 패턴이 동일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엔 거의 2배 이상 결석할 확률이 높았는데 2016과 2017이 오드 레이쇼가 1.74, 2.1 거의 2배 정도 높다.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뭔가 구강 정책을 실행을 했어도 개선이 안 됐던 거죠.
부모가 자녀를 보기에 입안 상태가 안 좋다고 평가한 애들은 계속 결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 나이대별로 또 분석을 해봤더니 6에서 11세보다 12에서 14세에 있던 학생들이 학교에 안 나갈 비율이 6에서 11세에 있던 친구들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 연령대가 구강건강 문제와 학업 성취 저하 간의 연관성이 이 나이대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냐면 나 입안이 아파, 충치가 생겼어, 뭐 새까매졌어,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고, 어린 나이에 안 좋아서 학교를 못 갔다가 치료를 계속 못 받아서 12세, 14세가 됐을 때는 너무 아파서 학교에 못 갔을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져서 더 치과에 자주 가게 돼서 학교를 못 갔을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누적적이라는 거예요. 관리가 어릴 때부터 잘 돼야 되는데 안 됐으니 6에서 11세 때보다는 12에서 14세 때가 결석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은 누적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구강 건강 문제를 단순히 치과 치료를 못 받아서 이게 안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까지 같이 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도 잘 안 가게 되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존감도 떨어져서 학업 능력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이 교수님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강건강 증진 정책이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교육 성취와 미래사회 경제의 성과와도 직결이 된다. 타당한 것 같죠? 제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부모님들은 무거움을 느끼셔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저는 치과의사니까 어떻게든 부모님들을 설득을 시키고 친구들을 잘 설득을 해서 입안 건강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야 아까 봤던 통계들의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예요. 또 다른 논문 볼 건데, 이건 조금 최신 논문이죠. 이 논문은 저소득층 아동으로 범위를 조금 집중을 한 거예요. 저소득층 아동은 구강건강 불평등이랑 치료 격차를 당연히 일찍 경험하겠죠. 우리나라 치과 치료 비용 진짜 싸거든요. 어느 정도냐면은 우리나라는 치과 치료, 충치 치료 이런 거 다 보험이 되니까 비용이 저렴한 편인데, 미국은 충치 치료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편의점에서 진통제를 팔아요. 치과 치료용 마취제를 판다고요. 약국에서. 사랑니 발치, 치아 발치, 미국에서는 거의 돈 100만 원 깨지는데 우리나라는 몇만 원대거든요. 사실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해도 치료 격차를 크게 느낄 것 같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외국이 이게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논문이 좀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메디케이트라고 우리나라 이제 건강보험공단 같은 기관이 미국에 있나 봐요. 그 청구 자료, 출생신고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다 자료를 모으고 평가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내 아이를 평가한 것보다는 학업 성취도 한 게 있으니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겠죠. 그래서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등록된 아이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특정 기관을 한정해 놓고 어떤 치과 치료를 받았는지를 나눈 거예요. 경미한 치료, 중증 치료, 정기 구강 검진. 경미한 치료는 간단한 충치 치료고, 중증 치료는 거의 신경 치료 이상, 크라운 치료까지 한 거. 바탕으로 초2부터 고2까지의 읽기랑 수학 성적을 이제 되게 짬뽕들이 해가지고 통계 처리를 한 거죠. 결과를 보면 경미한 치료, 간단한 치료를 했던 애들 같은 경우에는 리딩이랑 매스의 어떤 점수 분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플러스 값이 클수록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그런데 메이저 트리트먼트 혹은 익스트랙션, 신경치료나 크라운 치료하고 발치까지 했던 친구들은 리딩이랑 수학 점수가 어때요? 치료했던 친구들보다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학업 성취가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컴프레hen시브 이그잼, 이거는 정기검진을 꾸준하게 받은 친구들은 숫자가 어때요? 플러스 방향이고 높죠? 성적 향상도 되었고, 입안을 건강하게 검진을 했던 친구들이 마이너 트리트먼트나 메이저 트리트먼트 했던 친구들보다 리딩 매스 다 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적 분포를 그레이드 71 학년으로 봤는데, 제가 이게 이제 예방치료라고 했잖아요. 초기 예방 경미한 치료의 학업 성취 평가는 나이가 어릴수록 나이가 많았을 때보다 평가 점수가 조금 더 높은 편이래요. 어떤 예방치료 관련해서 효과는 나이가 들었을 때보다 어렸을 때 하는 효과를 조금 봤다고는 하는데, 중증도 이상의 치료를 했을 때 성적이 떨어진 거는 초등학교에서도 점수가 안 좋았지만 중등에서는 점수가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구강 관리가 잘 안 돼서 충치 치료를 크게 하고 발치까지 했던 친구들은 요 학년에서 요 학년이 갈수록 성적은 더 안 좋아졌다 라는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예방교육, 학교에서 치과의사들이나 선생님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충치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양세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교육은 어릴 때 하는 게 좋겠죠. 중고등학교 시기가 될수록 부정적 영향은 계속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계속 미지수로 남고 있어요. 이 논문을 쓰셨던 분들은 저소득층 아동이 구강건강학과와 학업성취저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 당연한 거죠. 아까 앞에 소개드린 논문까지 제가 엮어서 말을 하면 구강건강이 안 좋으니까 학교도 잘
잘 안 나가게 되고 당연히 학업 성취가 안 되는 거죠. 또 저소득층일수록 치료할 때 필요한 돈이 부족하니까 중학교 이상 학년이 올라갈수록 메이저 치료를 하게 되는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미국도 이제 치료비가 비싸다고는 하는데 이 메디케이드에서는 이 저소득층에서는 거의 다 비용이 보장이 되나 봐요. 근데 제가 이 메디케이드가 얼마까지 이제 보장되고 비용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조금 조사를 해보면 전액 보장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정기 검진이나 이런 것까지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서 저소득층 아이들의 치과 치료에는 부담금이 없대요. 우리나라는 본인 부담금은 있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있어도 금액은 되게 적어요. 논문을 쓰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장이 돼도 치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격차가 존재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치과에서 참여도가 적죠. 왜? 메디케이드에서 아동한테는 치과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지만 건강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비용 말고 그냥 치료를 했을 때는 치과 의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이런 데서는 비용이 보존이 안 되니까 미국에서도 치과 치료 의사들이 이런 저소득층 아이들 치료하는 데서는 참여 의사 수가 적다고 해요. 또 하나 지역 격차라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대도시에 살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농촌 혹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인 진료 말고 소아 진료를 하면은 소아치과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장벽이 생기는 거죠. 정보 부족과 사회적 요인도 되게 중요하다게 평가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저랑 좀 일맥상통한 경향이 있는데 부모가 치과 치료 예방의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하고 막 불편하다고 해도 그냥 결석하고 빨리 치료가 안 되는 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전부 다 뭔가 보장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도 치과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어떤 제약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논문인데 이거는 보면 아까는 아카데미 퍼포먼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스쿨 어치브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성취도죠, 성취도. 그리고 구강 건강하고 비교를 했는데 제가 이 논문을 가져온 이유가 핀란드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통 생각하기 핀란드라고 하면 복지국가를 떠올리죠. 교육도 다 공짜다, 의료도 뭐 다 비용이 공짜다. 복지국가니까 뭔가 교육도 잘 될 거 아니에요. 의료 관련 접근성이나 치과 치료 필요성 이런 것들, 이런 데에서도 어떤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더 잘 와닿으실 건데 제가 통계적으로 조금 볼만한 것들만 수치를 집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비교했을 때 하루 이상 양치질을 잘 하는 거를 우리가 표시를 해보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더 높아요. 학년 등급 보면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다행히 양치를 잘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학년 때는 자기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다가 나이가 되니까 이제 하루 2번 이상 양치하는 게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페이션트 에듀케이션, 부모의 교육의 정도를 따라 봤더니 부모가 TED가 아마 이제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은 부모들이 집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하루 한 번 초과 양치질 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지국가에서조차 부모의 교육의 정도가 하루에 얼마나 양치질을 하는데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패밀리 스트럭처, 부모님이 2분 다 계시는 경우에는 하루 한 번 초과로 양치하는 비율이 한부모 가정보다도 높아요. 또 민그레이드, 이게 소득 수준인데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마찬가지 하루 한 번 초과해서 양치질할 비용이 통계적으로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강 건강이 학업 성취, 빈부격차, 직업의 종류, 이게 한 맥락이잖아요.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교육의 수준이 떨어지고 이제 안 좋은 어떤 제목일 수도 있는데 부모의 어떤 학력이나 교육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구강 건강이 안 좋다는 발표한 논문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남자랑 여자를 비교를 한 건데 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한 번 초과해서 양치질하는 비율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런데 남자애들은 여자애들보다도 그나마 덜 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얘기인데 부모가 흡연을 했을 때 하루 한 번 초과로 양치질하는 비율이 적어요. 부모님들이 이 흡연을 안 했을 때보다. 부모의 어떤 직업 형태나 아니면 사회경제적 지위뿐만 아니라 흡연도 아이들의 양치에 뭔가 반영되고 있는 요소로 보이는 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복지국가라고 강조되고 있는 핀란드에서조차 그런 거예요. 보호자분, 부모님들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여자애들보다 양치질 안 할 확률이 40% 정도 더 높은 거고, 그 다음에 부모가 아니라 아이들이 흡연을 하고 있을 때조차도 양치질을 잘 안 해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학업 성취도와 구강 행동은 되게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성적이 낮을수록 양치질 습관도 나쁘고, 특히 성적 최하위권의 남학생들은 4배 이상 안 한다. 4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일주일에 5번 양치한다고 하면 조금 와닿으려나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 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녀 구강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제가 좀 노파심에 걱정이 되는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 일부예요. 문제가 있는 집안도 일부고 문제가 있는 아이도 일부고 그런 어떤 의사에게 상담을 받아야 되는 아이들도 되게 일부인데 그게 뭐 요즘 MZ세대 뭐 결혼도 줄어들고 출산율도 줄어들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사회 분위기가 가는 게 저는 너무 안 좋다고 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내가 사회경제적 요인이 안 좋아, 담배도 피고 나 학력도 안 좋아, 아이를 낳지 말아야 될까가 아니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내 사회경제적 요인이 좋든 나쁘든 간에 내 아이는 관심을 갖고 조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하면 좋은 것들, 장점들을 남들이 듣지 않아도 내가 말을 했을 때 누군가는 그거를 귀담아 들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핀란드 복지국가잖아요. 공공치과 진료 보장에도 불구하고 논문을 보니 결과는 비슷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공부를 잘하기 위해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도 아니고 양치질 잘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죠.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히나 저는 환자분들을 입안 건강을 유지시켜 드리고 제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심각한 논문도 자꾸 많이 보는데 아무튼 치아 건강과 학업 성취가 어느 정도 영향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녀분들에 대해서 친구들,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양치질을 하고 치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아무튼 얘기가 좀 깁니다. 또 무거운 주제인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려서 그냥 양치 열심히 하세요, 치질하세요 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여서 무거운 마음으로 양치질을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